법고 창신. 옛 것을 토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새 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문명과 시대의 발전을 이끌어온 그 힘을 설명한다면 아마도 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정신은 이어져 현재를 움직이고 있으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살아 숨쉬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새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통과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몫이 쌓여야지 곳간에 주로 욕심이 깊습니다.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물관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박물관에 들어오시면은 포럼의 주제는 전통 문화의 미래를 만드는 과학기술로 각계 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민속, 과학, 그다음에 산업혁명,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 정말로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빅데이터가 전통 문화와 과학기술을 융합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 이거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전통 기술을 되살리며 현대 기술과 접목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야 할 때인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 포럼장 한쪽에 마련된 전시 공간인데요. 전통문화 융합 연구의 성과물들.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물건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옛 사람들의 지식과 현대의 지식을 모아 결국 모두가 쓸모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곳에 모인 연구자들의 목표입니다. 전통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보존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저희 거기에 과학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서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전통과 과학기술과 디자인이라는 세 개의 요소가 같이 묶여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 공업 발전을 본다 그러면은 전문화,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융합되는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인문과 과학의 융합이라든지 그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는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연구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기기. 분명 낯선 기기인데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바로 3D 프린터였는데요. 연구실 천장을 뚫어 설치할 정도로 거대한 3D 프린터. 이것을 사용한다면 꽤 크고 정교한 물건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진이 주목한 건 우리의 전통 가오, 한옥입니다. 3D 프린팅하면 핵심이 비정형,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것들 혹은 복잡한 건물들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네모 반듯한 건물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지형지물, 그 한옥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따라서도 형상이 다르고 지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무 기둥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3D 프린팅이 추구하는 비정형 건축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원의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는
제조기업의 시제품 제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취미,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항공우주, 식품,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길면 몇 년, 빨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건축 기간을 불과 한 달 내외로 단축할 수도 있고, 건축용 부품들을 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비정형 건축물을 짓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곡선의 미학이 살아있는 한옥과 3D 프린팅 기술의 만남, 이 두 분야의 융합은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연구진은 먼저 한옥의 기둥을 3D 프린터로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린터 노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원기둥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기둥 가운데를 살짝 볼록하게 만드는 베을린 기법도 정교하게 구현한다는 건 대들보, 석가래, 기와지붕의 용마루와 충합까지 한옥의 구조물들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구진은 소재를 켜켜이 쌓아 올리는 적층형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빠르고 유연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이지만, 프린팅된 건축용 자재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구조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더 가볍고 기존의 한옥과 비교했을 때 더 단단하고 그리고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 저층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 이런 방향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없던 방법을 현재 계속 개발을 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며 연속적으로 짜여져 하중을 분산시키는 트러스 구조는 주로 교량구와 건축물의 설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3D 프린터로 만든 한옥 구조물이 보다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층마다 방향이 바뀌며 배치되는 트러스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법은 기존의 3D 프린팅 적층 방식에 비해 재료 소모량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3D 프린팅 기술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프린터 노즐 끝에서 한 층 한 층 쌓이며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 이 소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옥을 짓는 3D 프린터의 핵심 소재가 궁금합니다. 친환경적이고 단단한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보니까 결국 전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은 수세기 동안 만들어왔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재는 굉장히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런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 주위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를 3D 프린팅화 한다면 뭐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성질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 그쪽 트렌드가 3D 프린팅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3D 프린팅 소재를 연구하는 곳. 여러 대의 3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구진의 시선 앞에 놓인 이 물건들은 평범하면서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건축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소재. 그 중에서도 세계와의 차별점은 저희 전통 소재를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전통 소재에서는 어떤 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나무, 흙, 돌, 접착제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무와 흙을 먼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흙과 나무가
3D 프린터의 필라멘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보통 3D 프린터의 필라멘트 소재는 플라스틱 합성 수지나 아크릴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 응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3D 프린팅 기술과 한옥 구조물을 접목하며 한옥 설계에 사용되는 소재에 주목한 것인데요. 황토가루와 석회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어 점토 형태로 만든 소재를 3D 프린터에 장착하니 노즐 끝에서 흑빛을 띠는 레이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3D 프린터는 황토된 건축 소재를 신속하고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병 안에 담겨 있는 가루들은 나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편백나무 분말과 옥수수에서 추출한 생분해 소재, PLA를 혼합한 다음 사출기에 넣는데요. 열과 압력을 거친 가루 소재는 나무 필라멘트로 형성돼 나옵니다. (3D) 프린터용 친환경 필라멘트들, 편백나무, 옥수수, 계피, 황토로 만든 이 소재들은 미래형 한옥 건축의 가능성을 한층 넓혀줄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 녹아서 나오는 방식이고 하나는 그대로 이제 압출돼서 나오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즐 직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흙이라든지 나무를 출력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입자 사이즈. 그래서 입자의 크기를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노즐을 통해서 나올 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나무의 최종 함량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녹아서 나올 때 막히지 않는 그 함량을 찾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D 프린터로 한옥을 짓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재의 강도와 유연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흙이나 나무 소재를 필라멘트로 만들었을 때 이 조건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 연구진은 소재와 함량의 비율별로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3D 프린터의 노즐 크기와 레이어의 강도, 굵기, 수축과 변형 등 고려해야 할 조건이 셀 수 없는데요. 연구진은 결국 어떤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함량이 없고 0%라면 이거는 한 5%, 요거는 한 20%가 돼요. 실제적으로 인장 측정을 해보면 그 편백나무 함량이 높아질수록 어느 시점부터는 강도가 높아지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최적의 함량 비율을 또 인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표면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옥이라는 우리의 전통 가옥을 현대적 기술로 구현하려는 노력.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옥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구조,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 선조들의 지혜가 지금의 기술을 통해 널리 상용화되는 그날까지 연구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지은 한옥, 그곳에서 살 날이 사뭇 기대가 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실. 이곳에선 사라진 전통 기술을 되살리는 특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 도구들과 시료로 빼곡한 공간. 이 속에 남기달 박사와 한옥규 박사의 손에서 복원된 이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전통의 정체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유입니다. 명유란 들기름을 가공한 것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됐던 천연 코팅제입니다. 주로 단청이나 기둥, 목조 건축물의 소재나 색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속에서 선조들은 우리나라만의 유칠 기법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명유라는 이름과 제조 방법은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현대에 들어와 완전히 잊혀져 버렸죠. 조선 왕조 의궤에 보면 명유를 썼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제조됐다는 방법은 나오지 않고 명유를 제조할 때 무엇은 어떤 소재를 써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다, 제조를 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한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명석과 황단과 백반을 같이 섞어서 끓였다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몇 시간 동안 몇 도에서 끓였는지 이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왕조 의궤를 살펴보면 수차례 명유 제조법이 등장합니다. 성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법유는 본래의 들기름을 의미합니다. 백반의 성분은 알루미늄, 칼륨, 황산염, 무명석은 이산화망간, 황단의 주성분은 산화납인데요. 조선시대 유칠 장인은 이러한 화학 소재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각각의 재료가 명유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무명석을 넣었고 왜 황단을 넣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명석의 주성분은 이산화망간이고 황단의 주성분은 산화납이었어요. 현대 기술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금속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 대신 다른 걸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속 촉매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다른 걸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명유 복원의 시작은 들기에서 추출한 생들기름에서부터입니다. 기록으로는 재료와 양만 알 수 있을 뿐 제조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 명유를 복원하는 데만도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는데요. 전통 방식의 명유를 재현하며 연구진이 발견한 또 다른 문제점은 명유의 색이었습니다. 촉매인 황단과 무명석을 넣자 점점 검게 변하는 들기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촉매는 명유의 건조성, 밀착성, 내우성 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이지만 투명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조선의 유칠 장인들은 이렇게 검은 빛을 띠는 명유를 오랫동안 침전시켜 윗부분에 맑은 기름만 걸러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통 명유를 복원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현대판 명유 제조법 개발에 나섰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색을 변질시키고 번거로운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 촉매를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들기름인 법유가 명유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진은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투명한 유막을 형성하는 들기름의 성질에 끈적임은 높이고 보다 빨리 표면이 마를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 핵심은 산소였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산화성 고분자 반응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산화성 고분자 반응에는 촉매가 들어가는데 촉매를 안 쓰고 하면은 굉장히 순수한 명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안을 하고 이제 공기를 가지고 먼저 해보니까 반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고 더 이상 안 가더라. 따라서 이제는 아주 순수한 산소만 가지고 반응을 해보자. 촉매 없이 명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남기달 박사가 착안한 건 산소입니다. 순수한 산소와 100도씨 이상의 열, 그리고 들기름만으로 명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정 기준의 온도와 산소 조건에 다다르면 기름의 색이 잠시 붉어지다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들기름에서 명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촉매가 필요 없는 명유 제조법은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연구팀은 이 같은 산소-열 중합 반응을 통해 명유를 생산하기 위한 과학적 체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법유는 트리그리세라이드라는 단분자예요. 분자가 하나예요. 근데 이 분자가 다른 분자 한 분자끼리 두 개가 결합하려면은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팅제로서 명유의 성분과 기능은 핵자기 공명 장치와 같은 첨단 분석 장비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규명됐습니다. 명유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곧 대량 생산도 가능해질 텐데요. 전통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이렇게 21세기 명유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명유의 기능은 수백 년간 사용되어 온 증거를 통해 이미 입증됐으니 우리가 사용할 일만 남았는데요. 이 친환경 코팅제는 문화재 복원 분야부터 인테리어,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통 기술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기밀성과 단열성은 높이고 고즈넉한 한옥의 멋까지 살려낸 현대식 창호. 온수 순환식 바닥 난방과 온돌의 접목으로 오랫동안 열기를 지속하는 보일러. 음식 저장과 발효를 도왔던 온기에 숨쉬는 원리를 재현한 김치 냉장고. 이러한 현대식 물건들은 옛것의 지혜를 바탕 삼아 우리가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잇고 그 명맥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방적 공장을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실을 뽑아내는 대형 기계들. 언뜻 보기엔 일반 연사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선 전통 소재와 현대의 문물을 통해 조금 특별한 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로 만든 실, 한지사입니다. 아이디어 발상의 주인공은 김강훈 씨. 그는 전통 소재가 지닌 자연 친화적 기능을 섬유에 녹여내고 싶었다는데요. 일상생활에 유용한 옷을 만들기 위해 그가 선택한 원료가 바로 한지였습니다. 익산이나 전주에서는 예전부터 한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 한지를 소재로 해서 옷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종이로 만드는 옷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지를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짤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옷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한지는 당나무 껍질을 주 원료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종입니다. 닭 섬유질을 그대로 활용해
다른 종이에 비해 질기고 바람이 잘 통하며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로 한옥의 통풍을 위한 창호지나 그림을 그려 보관하는 화선지 등으로 사용된 한지. 여기에 소취, 항균, 속건성 등의 자연 친화적 기능이 알려지며 한지는 바닥 마루제, 생활용품, 그리고 천연 섬유의 원료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통 종이의 우수함을 놓칠 수 없었던 김강훈 씨. 그는 20년 가까이 유명 내의류 제조업체에 몸담고 있던 섬유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우연히 축포 종이를 손으로 말아보곤 한지를 꼬아 실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방적 기술로는 한지사를 완성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지로 실을 만들 생각을 하고 한지 종이를 사다가 칼로 잘라봤어요. 잘라서 감아주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몇십 미터 정도는 손으로 감을 수 있는데 몇만 미터 되는 종이를 손으로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감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생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방적 기기들을 응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방적에는 와인드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도 감아봤고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것도 봤고 물론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지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새로운 방적 기계와 기술. 김강훈 씨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한지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전통 종이로 실과 원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지사 제조는 원단 형태의 기계 한지를 얇게 자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슬리팅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잘라진 종이를 꼬아 만드는 것이 한지사의 핵심인 만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자르는 첫 단계가 결과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잘라낸 기계 한지를 테이프사라고 부르는데요. 얇게 슬리팅된 테이프사가 행여 끊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며 감아줘야 합니다. 기존 방적 기술에선 이러한 과정을 소화할 시스템이 없어 김강훈 씨는 한지사 제조 공정에 맞춰 직접 장비를 설계했다고 하네요. 만들고자 하는 실의 용도에 따라 그리고 원단의 종류에 따라 테이프사의 두께도 천차만별. 얇게는 1mm에서 약 10mm까지. 그 두께가 매우 얇고 다양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계 한지를 슬리팅하는 공정인데 종이 폭이 넓으면 굵은 실이 되고 종이 폭이 좁으면 가는 실이 되는데 테이프 형태로 이렇게 잘라진 다음에 이걸 꼬아주면 실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를 자르고 꼬아준다. 단순히 원리만 들었을 땐 간단할 것 같지만 이렇게 자르고 꼬아주는 기술 속엔 사실 갖춰야 할 요소와 조건이 꽤 많습니다. 테이프사의 폭과 길이 그리고 용도에 따라 꼬임 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지 않아 꼬임의 수가 균일하지 않게 되면 한지실은 결국 끊어지고 말 겁니다. 이 말은 곧 원단을 직조하는 섬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종이를 실을 만들었을 때 매트당 몇 번 꼬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이 균일하게 꼬아지지 않으면 약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점을 저희가 알게 돼서 수분 침투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실에 수분을 침투하게 된다면 균일하게 꼬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지금은 습식 방식으로 한지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지만 한지 원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은 수분의 공급과 건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사 공정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한지사가 완성되는데요.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종이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지사가 완성됐으니 이제 옷감을 짤 차례. 한지사는 한지의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제작과 편집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번 입고버리는 일회성 옷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선 합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지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실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한지실하고 면 또는 네이온실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가격이나 촉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이 보통 한지실이 30에서 40% 정도 들어갔을 때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을 섞어 직조하는 과정. 물론 한지사 100%의 옷감을 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닭 섬유질을 살린 한지 특유의 거친 촉감과 신축성을 고려해 일반 면사를 투입해야 하는데요. 천연 섬유 기능은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안정적인 형태의 원단을 완성하려면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기를 통해 완성된 직물 원단은 최종적으로 검사를 거칩니다. 종이로 옷감을 만든다는 기대감만큼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는 한지사. 조금의 불량 없이 원단을 선보이려면 꼼꼼하게 검사하는 건 필수겠죠. 드디어 원단이 완성됐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옛것의 우수함을 고집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원단을 통해 우리는 한지를 보통의 옷처럼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연 섬유 소재로의 가능성을 알린 한지사.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부터 침구류, 벽지, 커튼, 생활용품까지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옛것의 가치를 알고 새로움을 더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장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벚꽃장신이라는 것을 옛것을 따르되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옛것을 따르되 좋은 것을 취해서 새롭게 한다면 지금껏 역시 옛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유산인 한지를 더 개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전통주의 의미와 문화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술 문화를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 교육부터 기술 복원, 그리고 새로운 전통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마침 연구소 수업이 한창입니다. 고 문헌에 기록된 전통주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가양주까지 과거 맥이 끊긴 기술을 복원해 현대의 기술로 재현해낸 전통주. 잊혀져가는 우리의 술 문화를 이어가려면 빚는 법부터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전통주의 기본 재료는 우리의 주식인 쌀과 발효제인 누룩,
그리고 물입니다. 이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맛과 향기가 서로 다른 전통주를 빚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술을 빚는 방법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빚는 술은 이제 동양주라고 해서 맥이 끊어진 술을 재현한 것인데 독특하게 쌀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도너스 같은 구멍떡을 만들어서 삶아가지고 그 떡에 누룩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자, 손에서 이렇게 놀고 한 손을 옮겨서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접촉 면적이 없으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전통주는 대표적인 천연 발효식품입니다. 인공 첨가물이 없이도 자연 재료인 쌀이 발효되려면 쌀가루 떡을 고르고 오래도록 치댄 후 충분히 삶아내야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술을 빚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의 과정이라도 소홀히 여겼다간 자칫 전통주 고유의 맛을 잃을 수 있어 거듭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전통주를 빚는 게 물하고 누룩하고 쌀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향이 나고 다른 맛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놀라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이 많은 것 같고.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계기는요, 해외 여행을 하다가 그 지방에서 나는 술들을 갖고 즐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 보였었거든요. 우리는 뭐 소주나 맥주를 가볍게 들이붓고 취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들도 좋은 술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배워서 알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가양주를 기반으로 발전한 전통주는 빚는 사람의 손맛과 그 지역의 토양에서 재배한 자연 재료처럼 술을 빚는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집집마다 맛과 향이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단지 음주를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습과 역사를 알아가는 술빚기. 우리의 술 문화를 되찾으려는 이들은 전통주의 제조 기술만이 아닌 그 속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술을 빚게 되지만 좋은 술도 되살리는 방법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문화를 다시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 술교육을 하는 목적이고요. 그 이면에는 농업이나 농민들도 좀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내 손으로 내 집에서 빚게 되지만 지금의 상품화된 술들처럼 인위적인 첨가물, 화학적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덜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빚어 마시는 문화를 되살리는 것. 당시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술을 빚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문헌에 기록된 전통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조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풀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옛날 방법에서는 재료철이며 술 빚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어떤 술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의도는 반드시 그 술의 목적이나 용도가 있는 거죠.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대에는 어떻게 술을 빚었을까 하고 찾아보게 됐고 그 술 빚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헌이었습니다. 기록에 그 집안에만 내려오는 이런 기록에 술 빚는 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고 문헌에 전해지는 전통주는 파생된 술까지 더해 무려 1000여 개나 됩니다. 단지 쌀과 누룩 그리고 물만으로도 술을 빚는 법이 1000가지가 넘는다는 의미인데요. 그중 복원한 전통주는 850여 종. 기록된 내용이 단순하고 간단한 경우가 많지만 이 고문헌들은 술 빚는 방법을 터득할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풀이한 술 빚기 방법은
후대의 사람들이 배우고 또 이를 전승할 수 있도록 그 순서와 방식을 한글로 기록하는데요. 이를 주방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술 빚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방문을 술 빚는 방법을 읽었을 때 아, 이 술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술의 특징은 뭐구나. 전체 과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그 술이 좋은 향이나 좋은 맛이 나면은 마셔서 숙취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 없는가 테스트 해보고 아무 부작용이 없고 마셔서 기분 좋아지면은 그 술은 성공한 거. 그래서 또 다른 술 도전하고 또 다른 술 도전하고 해가지고 전통주 복원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밑술과 덧술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룩을 적게 넣고 효모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밑술이 바로 누룩 속의 효모를 배양하고 증식시켜 발효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비교적 적은 쌀로 술맛을 돋울 밑바탕을 만드는 것이죠. 고루 치대 빚은 술밑을 항아리에 앉혀 일정 기간 동안 발효시키면 밑술이 완성됩니다. 차게 식힌 고두밥에 밑술을 혼합하는 덧술 작업. 이렇게 2번 빚는 술을 이양주라고 하는데요. 쌀을 다시 넣어 발효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높아지게 되고 발효 과정에서 전통주 특유의 과실향이나 꽃향이 생성돼 깊은 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에도 선조들의 발효 과학 기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맥이 끊어졌던 술빚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잃어버린 방법에서 우리 술의 향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쌀 갖고도 수백 가지 맛, 수백 가지 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에 와서 그게 가능성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 술의 가능성, 미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술도 와인처럼 향기 좋은 술이라야 된다고 한다면 옛날 술빚기에서 찾아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술빚기. 물론 이 술이 과거 선조들이 즐겨 마시던 술맛과 같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전통주를 탄생시킨 것인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우리의 옛 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경제에 같이 가야만 그게 강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라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걸 행위할 수 있는 그게 먼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뿌리가 없는 어떤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잊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며 이를 발판 삼아 현명하게 나아가는 법. 우리가 옛것에서 찾은 건 비단 새로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는데요. 현대의 기술과 만나 더욱 선명하게 미래의 지표를 제시하는 전통 기술. 지금도 여전히 전통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